전차의 나라 독일에서 온 32년 경력의 방산 전문가가 한국 앞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나토 방산협력위원회 수석 컨설턴트로 32년을 살았고 레오파르트, 이 전차 체계 분석의 권위자로 유럽 방산계에서는 모르는 사람이 없는 인물입니다. 저는 한국을 무시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6.25 전쟁 때 소련제 T 전차에 짓밟힌 나라, 전차가 뭔지도 모르던 나라, 그 나라가 전차를 만든다고요. 저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웃었습니다. 그런데 2022년 나토의 심장인 폴란드가 한국산 전차를 골랐습니다. 거의 1,000대, 9조 원, 독일을 제치고 미국을 제쳤습니다. 왜 폴란드가 한국을 선택했는지, 왜 저 같은 사람이 결국 인정할 수밖에 없었는지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누르는데 1초도 걸리지 않는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칼 브레머. 독일 베를린 출신입니다. 나토 방산협력위원회 수석 컨설턴트로 32년을 살았고 레오파르트 2 전차 체계 분석의 권위자로 유럽 방산계에서는 모르는 사람이 없는 인물입니다. 저는 한국을 무시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6.25 전쟁 때 소련제 T-34 전차에 짓밟힌 나라, 전차가 뭔지도 모르던 나라, 그 나라가 전차를 만든다고요? 저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웃었습니다. 유럽에서 1916년에 전차가 처음 등장했습니다. 독일이 전격전으로 유럽을 뒤흔들었습니다. 중동전에서 전차 전술이 완성됐습니다. 전차는 우리 것이었습니다. 우리 유럽의 것. 그런데 2022년 나토의 심장인 폴란드가 한국산 전차를 골랐습니다. 거의 1,000대, 9조 원. 독일을 제치고 미국을 제치고 저는 그것을 막으러 갔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제 편견 32년치를 버리고 왔습니다. 왜 폴란드가 한국을 선택했는지, 왜 저 같은 사람이 결국 인정할 수밖에 없었는지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방산 전문가의 길에 들어선 것은 1990년대 초였습니다. 냉전이 막 끝나던 시절이었죠.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소련이 해체되고 유럽 전체가 새로운 질서를 찾아 헤매던 그 시절. 저는 뮌헨 공과대학교에서 방위기술 박사과정을 밟으며 레오파르트 2 전차를 처음 만났습니다. 그날의 감동을 저는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55톤의 강철 덩어리가 그토록 우아하게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을, 그것이 독일 공학의 정수라는 것을, 저는 그 순간 평생을 이 길에 바치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 결심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독일 연방군의 전차체계 도입 자문을 20년 넘게 맡았고 나토 방산협력위원회에서 수석 컨설턴트 자리에 올랐습니다. 유럽 각국의 방산 담당자들이 전차 문제가 생기면 가장 먼저 찾는 사람이 저였습니다. 브뤼셀 사무실 벽에는 레오파르트 2의 도면과 나토 문서들이 가득했고 저는 매일 아침 에스프레소 한 잔을 마시며 그것들을 바라보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저의 일상이었고 저의 자부심이었습니다. 저에게 한국이란 나라는 솔직히 말해 방산 지도에 존재하지 않는 나라였습니다. 아시아 방산이라고 하면 일본의 10식 전차 정도가 눈에 들어왔고 한국은 그냥 미국 무기를 수입해서 쓰는 나라라는 인식이 전부였습니다. 제 사무실에는 전 세계 주요 전차 재원표가 붙어 있었는데 처음 한참 동안 한국 전차 칸은 아예 비어 있었습니다. 관심 자체가 없었으니까요. 동료들과 가끔 농담처럼 말했습니다. 한국이 전차 수출을 한다고? 그럼 다음엔 태국이 전투기를 만들겠네. 그러면 모두가 웃었습니다. 저도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얼마나 오만하고 무지한 것이었는지를 저는 2022년 여름에야 비로소 알게 됐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언제나 데이터였습니다. 감정이 아니라 수치, 인상이 아니라 증거. 저는 그 원칙 하나로 32년을 버텼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데이터 원칙이 결국 저를 한국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그 데이터가 제 32년의 편견을 완전히 부숴버렸습니다. 제 아들 막스는 24살입니다. 베를린에서 방산 스타트업에 다니는 아이인데 어느 날 저녁 식사 자리에서 불쑥 말했습니다. 아빠, 요즘 한국 전차 K2가 업계에서 화제던데요. 진짜 좋다고들 하던데. 저는 포크를 내려놓지도 않고 대답했습니다. 막스, 그런 소리 어디서 들었어? 공부나 더 해. 막스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스마트폰을 집어들었습니다. 그것이 복선이었다는 것을 저는 한참 뒤에야 알았습니다. 저희 아내 일제는 제가 방산일에 너무 깊이 빠져 있다고 늘 걱정했습니다. 칼, 당신은 전차보다 사람이 더 중요하다는 걸 언제 알게 될까요? 일제의 말이 맞았습니다. 저는 전차를 너무 사랑했고 그 사랑이 어느 순간부터 편견이 돼버렸습니다. 레오파르트 2만이 전차의 기준이라는 편견.
유럽만이 방산의 중심이라는 편견. 그 편견은 32년 동안 아무도 건드리지 못한 성벽처럼 제 안에 굳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 앞에서 그 자부심이 산산이 부서지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은 고통스러웠습니다. 32년짜리 신념이 무너지는 것은 단순한 충격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누구인지를 다시 묻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물음에 답하기 위해 저는 결국 한국으로 향했습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2022년 봄, 브뤼셀의 봄은 유난히 불안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에 전쟁이 터진 지 몇 달이 지나고 있었고 나토 전체가 들썩이고 있었습니다. 방산 전문가들에게는 갑자기 분주한 계절이 찾아왔습니다. 각국이 군비를 늘리겠다고 했고 전차 수요가 급등했습니다. 저는 연일 회의와 보고서 작업에 치여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분주함 속에서 아직 제 세계는 흔들리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때까지만은요. 제 동료 헬무트 바우어가 있었습니다. 독일 방산 로비스트로 30년을 살아온 친구였습니다. 저와는 대학 동기였고 방산계에서 가장 오래된 직이었습니다. 헬무트는 그 무렵 자주 저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칼, 폴란드 상황 알지? 저쪽이 전차를 급하게 찾고 있어. 당연히 레오파르트 2EA 시리즈겠지. 우리가 잘만 움직이면 큰 계약 된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당연하게도. 그런데 헬무트가 어느 날 이상한 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근데 칼, 한국이 전차를 판다는 얘기 들었어? 저는 손에 들고 있던 보고서에서 눈을 떼지도 않고 대답했습니다. 헬무트, 진지하게 일 좀 하자. 헬무트는 그 말에 웃었습니다. 묘한 웃음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그 웃음의 의미를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모든 것의 시작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에스프레소를 마시며 나토 방산 브리핑을 검토하는 저의 루틴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벽에 붙은 레오파르트 2 도면들, 나토 협력 문서들, 20년치 분석 보고서들, 그 모든 것이 제 정체성이었습니다. 저는 그 사무실에서 안전했습니다. 그 안에서만큼은 제가 옳았고 제 판단이 기준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전한 공간이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균열의 첫 번째 조각은 폴란드에서 날아왔습니다. 2022년 초여름의 브뤼셀은 언제나처럼 흐렸습니다. 벨기에의 하늘은 늘 그렇게 무겁고 회색입니다. 저는 그날도 여느 때처럼 사무실에 출근해 에스프레소를 내리고 브리핑 파일을 펼쳤습니다. 그런데 파일 속 한 줄이 눈에 걸렸습니다. 폴란드, 전차 공급처 긴급 물색 중, 레오파르트 2 조달 가능 여부 타진. 그리고 그 아래 작은 글씨로 한 줄이 더 있었습니다. 한국산 K2 전차 검토 병행. 저는 그 줄을 2번 읽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에는 그냥 넘겼습니다.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폴란드는 나토 동맹국이었습니다. 역사적으로 유럽 전차의 본고장과 같은 나라였습니다. 레오파르트 2A사를 이미 보유하고 있는 나라였습니다. 그런 나라가 한국 전차를 진지하게 검토한다고요? 그것은 제 상식의 영역 밖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저는 이상하게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등줄기에 아주 서늘한 기운이 흘렀습니다. 아주 잠깐이었지만 그리고 막스가 한 말이 왜인지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한국 전차 K2가 요즘 화제라고. 저는 베개를 뒤집고 눈을 감았습니다. 별것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정말 별것 아닌 줄 알았습니다. 그 봄이 끝나기 전에 제 세계는 완전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알게 되기까지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저는 아직 제 성벽 안에서 안전하다고 믿고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그 성벽을 처음으로 두드린 것은 한국이 아니라 폴란드였습니다. 2022년 초여름, 브뤼셀의 나토 관련 회의실들은 연일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의 전쟁은 생각보다 길어지고 있었고 유럽 각국의 방산 담당자들은 저마다 초조한 얼굴로 회의실을 오갔습니다. 저는 그 분위기 속에서 오히려 활기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방산 전문가로서 이런 시기는 역설적으로 가장 바쁘고 또 가장 존재감이 드러나는 때였습니다. 제 일상은 단순했습니다. 매일 아침 7시, 브뤼셀 자택에서 걸어서 20분 거리의 사무실로 출근합니다. 에스프레소를 내립니다. 나토 방산 브리핑을 검토합니다. 오전에는 각국 방산 담당자들과의 화상회의, 오후에는 분석 보고서 작성, 그리고 저녁에는 아내 일제와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32년 동안 거의 변하지 않은 루틴이었습니다. 그 루틴 속에서 저는 완벽하게 안전했습니다. 제가 알아야 할 것은 다 알고 있었고 제가 분석해야 할 것은 다 분석할 수 있었습니다. 나토 회원국 31개국의 전차 전력 현황을 저는 거의 외우고 있었습니다. 레오파르트 2 시리즈의 각 계열별 성능 차이를 눈 감고도 설명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 분야에서 최고였습니다. 그리고 그 확신이 저를 눈멀게 했습니다. 헬무트 바우어와 저는 대학 동기였습니다.
1991년 뮌헨 공과대학교에서 처음 만났으니 30년이 넘은 인연이었습니다. 헬무트는 방산 로비스트였습니다. 저처럼 기술을 분석하는 사람이 아니라 기술을 팔기 위한 관계를 만드는 사람이었죠. 우리는 성격이 달랐지만 그 때문에 오히려 잘 맞았습니다. 저는 데이터를 내놓고 헬무트는 그것을 비즈니스로 만들었습니다. 그 무렵 헬무트는 폴란드 계약에 상당히 공을 들이고 있었습니다. 폴란드가 러시아의 위협을 실감하며 전차 전력을 급하게 보강하려 한다는 것은 업계에서 공공연한 사실이었습니다. 헬무트는 매일 저에게 전화해서 상황을 공유했습니다. 칼, 폴란드는 당연히 우리 거야. 레오파르트 EA8이면 충분해. 우리가 최고라는 걸 보여주기만 하면 돼.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오후 헬무트에게서 뜬금없는 문자가 왔습니다. 칼, 혹시 한국 K2 전차 재원표 봤어? 좀 이상한 것 같아서. 저는 그 문자를 보고 피식 웃었습니다. 헬무트, 그걸 왜 봐? 우리 일이나 집중하자. 그리고 저는 스마트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그 문자를 무시한 것이 제 인생에서 가장 오래 후회한 선택 중 하나가 될 줄은 그때는 몰랐습니다. 폴란드 상황은 그 무렵 저도 어렴풋이 심상치 않다고 느끼고 있었습니다. 폴란드는 이미 보유하고 있던 T-72 전차 수백 대를 우크라이나에 넘겨준 상태였습니다. 자국 방어를 위해 긴급하게 전차 공백을 메워야 했습니다. 그리고 독일의 레오파르트 2 공급을 문의했더니 돌아온 대답은 저도 놀랍게도 조달까지 최소 2년에서 3년이었습니다. 그 숫자가 머릿속에서 잠깐 걸렸다가 사라졌습니다. 2년에서 3년. 폴란드 국경 너머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를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에서 저는 그 현실을 제대로 직면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든 해결이 될 것이라고 유럽 방사는 결국 방법을 찾는다고 막연하게 믿었습니다. 그리고 6월의 어느 월요일 아침, 저는 브리핑 화면에서 다시 그 세 글자를 봤습니다. K2. 이번에는 그냥 넘기지 못했습니다. 표면적인 평화 아래 균열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을 보려 하지 않았습니다. 유럽 방산계에는 암묵적인 질서가 있었습니다. 독일 레오파르트 2, 프랑스 르클레르, 영국 챌린저 2, 이 세 개의 이름이 서방 전차의 3대 축이었습니다. 나토 동맹국이라면 이 세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사실상 당연한 수순이었습니다. 그것은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동맹의 문제이기도 했고 역사와 신뢰의 문제이기도 했습니다. 그 질서의 균열이 가기 시작한 것은 2022년의 일이었지만 사실 그 균열의 씨앗은 훨씬 오래전부터 심어져 있었습니다. 2001년 9월 이후 20년 동안 유럽 방사는 사실상 중무장 개발을 멈췄습니다. 테러와의 전쟁이라는 새로운 전장 패러다임 속에서 전차나 전투기 같은 정규전 무기 개발은 우선순위에서 밀려났습니다. 각국 정부는 복지와 경제에 예산을 쏟아부었고 방산 생산 라인은 서서히 녹슬어갔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실제 조달 능력에 그렇게 심각한 영향을 미쳤다는 것은 솔직히 체감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레오파르트 2는 1977년에 처음 나토에 소개됐습니다. 그로부터 거의 50년이 지났습니다. 물론 그 사이에 EA1, EA2, EA3, EA4, EA5, EA6, EA7을 거쳐 EA8까지 개량이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기본 골격은 그대로였습니다. 50년 된 설계의 뼈대 위에 새 살을 붙인 것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당당하게 발전의 역사라고 불렀습니다. 그것이 오만이었다는 것을 나중에야 알았습니다. 폴란드의 얀 코발스키로부터 처음 연락이 온 것도 그 무렵이었습니다. 폴란드 육군 전력 획득 담당 장교였던 얀은 저에게 조심스럽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칼 박사님, 현재 레오파르트 2 시리즈의 신속 공급 가능성에 대해 객관적인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저는 이메일을 받고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있게 답장을 썼습니다. 얀, 걱정 마세요. 레오파르트 2는 언제나 최선의 선택입니다. 곧 직접 만납시다. 그 자신감이 얼마나 근거가 없는 것이었는지를 저는 바르샤바에서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그 전에 저는 아직 흔들리지 않고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에스프레소를 마시며 브리핑을 검토했고 헬무트와 전화로 전략을 논의했고 보고서를 썼습니다. 그리고 저녁이면 일제와 식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녁 일제가 물었습니다. 칼, 요즘 좀 이상해 보여요. 무슨 일 있어요?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니, 그냥 폴란드 계약건 때문에 좀 바빠서. 일제는 고개를 끄덕이다가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막스가 그러던데요. 한국 전차 얘기를 아빠한테 꺼냈더니 무시당했다고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포크만 들었습니다. 그 침묵이 첫 번째 균열이었습니다. 아주 작은 균열. 하지만 균열은 언제나 작게 시작됩니다. 2022년 6월 말이었습니다. 헬무트로부터 긴급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달랐습니다. 평소에 자신감이 없었습니다. 칼, 독일 측에서 레오파르트 EA8 신속 공급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내부 보고가 나왔어. 최소 2년 반에서 3년. 폴란드가 그걸 알게 되면 큰일이야. 저는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헬무트, 그게 무슨 말이야? 2년 반이라고. 전화를 끊고 저는 오래 사무실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브뤼셀의 흐린 하늘이 그날따라 더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등줄기에 서늘한 것이 흘렀습니다. 아주 잠깐이었지만 그것은 분명한 경고였습니다. 그 경고를 저는 또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마침내 그날이 왔습니다. 2022년 7월의 그 아침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브뤼셀 사무실, 나토 방산 브리핑 화면. 평소와 다름없는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에스프레소를 마시며 파일을 펼쳤습니다. 그런데 화면을 스크롤하다 손이 멈췄습니다. 폴란드, 한국현대로템과 K2 전차 도입 협상 공식 개시, 180대 직도입, 820대 현지 생산 논의 중, 총 계약 규모 추정 9조 원 이상. 저는 그 문장을 읽고 눈을 비볐습니다. 다시 읽었습니다. 3번 읽었습니다. 숫자가 바뀌지 않았습니다. 심장이 한 박자 멎는 것 같았습니다. 숨이 잠깐 막혔습니다. 저는 에스프레소 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1,000대 가까이. 9조 원. K2, 폴란드, 나토 동맹국, 독일을 제치고, 미국을 제치고, 그것은 단순한 비즈니스 뉴스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유럽 방산 50년의 질서가 흔들리는 소식이었습니다. 전차의 본고장이 스스로 아시아산 전차를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의미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충격이었습니다. 헬무트의 전화는 5분 만에 왔습니다. 칼, 봤어? 이거 막아야 해. 지금 당장 움직여야 해. 우리 업계 전체가 흔들린다. 목소리가 격앙되어 있었습니다. 저도 같은 감정이었습니다. 알아, 헬무트. 내가 직접 폴란드로 간다. 그날 저는 처음으로 현대로템이라는 이름을 검색했습니다. 화면에 뜬 회사 소개를 읽으며 저는 이상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창원이라는 도시에 있는 이 회사가 정말 이 계약을 따낸 것인가? 저는 창을 닫았습니다. 볼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바르샤바행 항공권을 예약했습니다. 나토 본부 회의실에서 그날 오후에 긴급회의가 소집됐습니다. 독일, 프랑스, 영국 방산 관계자들이 모였습니다. 모두의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프랑스 대표가 먼저 말했습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폴란드가 왜 한국을? 영국 대표가 받았습니다. 정치적 이유가 있을 겁니다. 기술적으로 레오파르트 2가 열등할 리 없습니다.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이 우리 모두의 확신이었습니다. 그 확신이 얼마나 위험한 오만이었는지를 우리는 아직 몰랐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막스에게 문자를 받았습니다. 아빠 뉴스 봤어요? 제가 말했잖아요. 저는 그 문자를 읽고 한참 걷다가 겨우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래, 봤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더 쓸 말이 없었습니다. 그날 저는 처음으로 이것이 간단히 끝날 일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저는 내가 옳다고 믿었습니다. 레오파르트 2가 옳다고, 유럽이 옳다고, 그 믿음을 폴란드에서 증명하면 된다고.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바르샤바에서 저를 기다리는 것이 승리가 아니라 제 생애 최대의 굴욕이라는 것을. 처음에는 부정했습니다. 이럴 수는 없다고. 분명 무언가 잘못된 것이라고. 브뤼셀로 돌아온 저는 즉시 K2 전차의 약점을 찾는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32년 경력의 전문가가 파고들면 반드시 허점이 나올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저는 밤새 K2 관련 기술 문서를 뒤졌습니다. 재원표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손이 멈췄습니다. 전투 중량 55톤, 1500마력 엔진, 55구 경장 120mm 활강포, 능동방어 시스템, 복합장갑, 사격통제 시스템. 저는 그 수치들을 보고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레오파르트 EA7과 거의 동급이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더 앞서 있는 수치도 있었습니다. 저는 혹시 자료가 잘못된 것은 아닐까 하고 다른 출처를 찾았습니다. 미국 방산 전문지, 영국 제인스 연감, 스웨덴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 자료, 어디서든 같은 숫자가 나왔습니다. 저는 그 숫자들을 보며 이상한 기분이 드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불편함이었습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는 건가? 이게 진짜 한국 전차의 스펙인가? 그래도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딘가 반드시 약점이 있을 것이라 믿었습니다. 파워팩 문제, 국산화 실패. 저는 그 부분에서 결정적인 허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K2 전차 개발 과정에서 독일산 파워팩 의존 문제로 상당한 진통이 있었다는 기록이 나왔습니다. 저는 그것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이것이다. 이것으로 반박 보고서를 쓸 수 있다. 헬무트가 저에게 전화해서 말했습니다. 칼, 폴란드를 막을 수 있는 보고서가 필요해. 나토 표준 미충족 근거, 기술 신뢰성 문제.
내가 써줘야 해. 저는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보고서 초안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쓰면서 이상했습니다. 제가 반박 근거로 쓰려는 내용들이 쓰면 쓸수록 설득력이 없었습니다. 파워팩 문제는 이미 부분적으로 해결되고 있었습니다. 나토 표준 미충족이라는 주장은 실제 재원을 보면 성립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쓰다가 여러 번 멈춰섰습니다. 내가 지금 진실을 쓰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우리 업계를 지키기 위한 변명을 쓰고 있는 것인가? 그때 폴란드의 얀이 전화를 해왔습니다. 조심스러운 목소리였습니다. 칼 박사님, 저만 아는 이야기인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독일 측에서 레오파르트 2 조달까지 최소 3년이라고 했습니다. 3년이요. 우리 입장에서는 그 시간을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저는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얀, 그건 일시적인 문제야. 어떻게든 앞당길 수 있을 거야. 얀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칼 박사님, 만약 무너지면 어떻게 됩니까? 3년이 지나고도 우리가 안전하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헬무트에게 얀의 말을 전달했습니다. 헬무트는 잠깐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칼, 그건 잠시의 문제야. 우리가 어떻게든 맞출 거야. 비즈니스는 비즈니스야. 저는 그 말에서 뭔가 공허한 것을 느꼈습니다. 헬무트, 이건 비즈니스만의 문제가 아닐 수도 있어. 헬무트는 잠시 침묵했다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칼, 너 지금 우리 편이야?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보고서 파일을 닫았습니다. 창밖에 브뤼셀 야경이 빗속에 흐릿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진지하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지금 옳은 일을 하고 있는 건가? 데이터가 말하는 것과 내가 말하려는 것이 다른데 나는 어느 쪽을 택해야 하는가? 그 질문은 오래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질문이 시작됐다는 것 자체가 이미 저는 변하기 시작하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주변 나토 동료들은 저에게 폴란드를 설득하라고 했습니다. 유럽 방산 업체들은 헬무트를 통해 압박을 보내왔습니다. 저는 그 압박들 사이에서 점점 불편해지고 있었습니다. 권위 있는 인물들이 잇따라 나섰습니다. 한 독일 방산 업체 대표는 언론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K2는 나토 운용 환경에서 검증되지 않은 전차입니다. 폴란드의 선택은 정치적인 것이고 기술적으로는 재고가 필요합니다. 저는 그 인터뷰를 보며 과연 그 말을 믿는 사람이 있을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 자체가 저를 놀라게 했습니다. 나는 지금 저 말에 동의하지 않고 있구나. 파급 효과는 빠르게 번졌습니다. 나토 내부에서 한국 전차 검토를 언급하는 나라들이 하나둘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노르웨이, 루마니아, 그리스. 저는 그 이름들을 보며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폴란드 하나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유럽 전체 방산 지형도가 바뀔 수도 있는 이야기였습니다. 헬무트는 더욱 강경해졌습니다. 칼, 이번 주 안에 보고서를 완성해야 해. 폴란드 설득이 늦어지면 다른 나라들도 따라간다. 저는 보고서 파일을 다시 열었습니다. 그리고 빈 화면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이 보고서를 쓰면 나는 전문가인가? 아니면 로비스트인가? 그 답을 저는 아직 찾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희망을 잃지 않고 저는 일단 바르샤바로 향했습니다. 레오파르트 2가 옳다는 것을 직접 증명하겠다는 결심이었습니다. 2022년 8월, 바르샤바는 무더웠습니다. 폴란드의 여름은 독일보다 더 뜨겁고 건조했습니다. 저는 나토 방산 협력위원회 공식 자격으로 폴란드 국방부를 방문했습니다. 얀 코발스키가 회의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50대 초반의 단단한 체구,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악수를 하는 손이 거칠었습니다. 저는 완벽하게 준비된 프레젠테이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레오파르트 2A8의 기술 우위, 나토 상호 운용성, 유럽 방산 공급망의 안정성. 저는 브뤼셀로 향하는 비행기 안에서 그 발표를 머릿속으로 몇 번이나 되새겼습니다. 회의실에는 폴란드군 관계자 6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자리에 앉아 발표를 시작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얀이 먼저 말했습니다. 칼 박사님, 시작 전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얀이 조용하지만 명확하게 물었습니다. 레오파르트 2A8, 지금 이 시점에서 몇 대나 공급 가능합니까? 6개월 이내로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그 숫자를 알고 있었습니다. 사실상 즉시 공급 가능한 수량은 없었습니다. 생산 라인이 수십 년간 사실상 멈춰 있었으니까요. 저는 그 침묵 속에서 뭔가를 말하려 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헬무트가 말했던 것처럼 어떻게든 맞출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제 32년 전문가로서의 양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얀이 다시 말했습니다. 박사님, 우리는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약속이 아니라요. 그 문장이 저를 강타했습니다. 나는 32년 동안 데이터로 살아왔다. 그런데 지금 나는 데이터가 없는 약속을 팔러 여기 온 것인가? 저는 프레젠테이션을 접었습니다. 회의는 30분 만에 끝났습니다. 제가 말하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회의실을 나오면서 저는 32년 경력 중 가장 굴욕적인 기분을 느꼈습니다.
다리가 무거웠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동안 저는 벽을 바라보았습니다. 벽에는 폴란드 기갑부대 역사 사진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냉전, 그리고 현재. 그 사진들 앞에서 저는 폴란드가 왜 그렇게 절박한지를 처음으로 실감했습니다. 바르샤바 거리를 혼자 걸었습니다. 8월에 햇살이 뜨거웠습니다. 걷다 보니 어느 골목에 한국 식당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간판에 한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앞에서 잠깐 멈췄습니다. 그리고 아무 이유 없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헬무트의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칼, 어떻게 됐어? 폴란드 설득했어? 저는 한참 후에 답장을 보냈습니다. 잘 안 됐어. 헬무트는 곧바로 답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다시 가야 해. 이번 주 안에. 저는 스마트폰을 테이블 위에 엎어놓았습니다. 한국 식당에서 처음으로 삼겹살을 먹었습니다. 처음 보는 음식이었지만 이상하게도 따뜻했습니다. 식당 주인 할머니가 제게 엄지를 들어 보이며 웃었습니다. 맛있죠? 서투른 영어였지만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이 저와 한국의 첫 번째 따뜻한 접촉이었습니다. 전차도 방산도 아닌 그냥 밥 한 끼. 그리고 그 온기가 이상하게도 오래 남았습니다. 바르샤바에서 돌아온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호텔방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얀이 던진 그 질문이 귓가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몇 대나 공급 가능합니까? 6개월 이내로요. 저는 그 질문에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32년 경력의 방산 전문가가 가장 기본적인 질문 앞에서 입을 다물었습니다. 내가 정말 이것을 알고 있었던 걸까? 나는 레오파르트 2를 사랑했던 건가? 아니면 레오파르트 2가 최고라는 신화를 사랑했던 건가? 스마트폰을 들었습니다. 막스가 보낸 영상 파일이 있었습니다. 현대로템 창원 공장 영상이었습니다. 저는 한참 그 파일을 들여다보다가 결국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이 펼쳐졌습니다. 광활한 공장 내부, 쉬지 않고 돌아가는 생산 라인, K2 전차의 포탑이 조립되고 차체가 완성되고 시험 주행 트랙 위에서 전차가 움직이는 장면들, 창원의 야경이 배경으로 깔렸습니다. 저는 그 영상을 끝까지 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처음부터 보았습니다. 이 회사가 2020년까지 문을 닫으려 했다고, 육군의 발주도 없고 해외 수출도 없고 그 직전까지 회사 존폐의 기로에 서 있었던 곳이라고. 그런데 이 생산 라인이 나온다고, 이 전차가 나온다고. 저는 긴 시간 그 생각을 했습니다. K2 전차 개발 역사를 처음부터 추적하기 시작한 것도 그날 밤이었습니다. 1995년 개발 착수, 2014년 실전 배치, 그 사이에 거의 20년. 파워팩 국산화 실패로 독일산을 임시 탑재한 진통, 육군 발주 감소로 인한 생산 라인 공동화, 사우디가 약 올리듯 접근했다가 끝내 사지 않던 반복된 굴욕, 그 모든 것을 견디며 이 회사가, 한국이 이 전차를 만들어 온 것이었습니다. 저는 오래 그 역사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독일도 영광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독일의 영광은 이미 있었던 것을 지켜온 역사였습니다. 한국의 역사는 없었던 것을 만들어낸 역사였습니다. 그 차이가 그날 밤 처음으로 제 가슴에 닿았습니다. 아내 일제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밤 12시가 넘어 있었지만 일제는 바로 받았습니다. 칼, 무슨 일이에요? 목소리가 이상해요. 저는 잠시 말을 고르다가 말했습니다. 일제, 나 좀 혼란스러워. 일제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왜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내가 틀렸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일제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칼, 틀렸다는 걸 아는 사람이 진짜 전문가예요. 그 말이 제 등을 밀었습니다. 창원 공장 영상을 3번째 보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처음으로 진지하게 생각했습니다. 직접 가서 봐야 한다. 보고서가 아니라 현장을, 데이터가 아니라 실물을. 그 생각이 자리를 잡는 데는 그날 밤이 전부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예상치 못한 곳에서 문이 열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바르샤바 호텔 조식당에서였습니다. 저는 혼자 창가 테이블에 앉아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맞은편 빈자리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실례지만 여기 앉아도 될까요? 자리가 없네요. 영어였습니다. 미국 억양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가 자리에 앉으며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박진호, 제임스 박, 미국 국방전략연구원, 전미 육군 제1기갑사단 소속. 저는 그 명함을 보고 묻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미국 기갑부대 출신이십니까? 박진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0년 탔습니다. 에이브람스요. 그런데 최근 3년은 한국에서 K2를 탔습니다. 저는 커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에이브람스 20년, K2 3년. 이 두 전차를 모두 직접 운용한 사람이 바로 앞에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솔직히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K2가 어떻습니까? 박진호는 잠깐 웃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칼 박사님, K2는 제가 탄 전차 중 가장 인상적인 전차였습니다. 저는 그 말이 귓속에 들어오는 순간 무언가 내 안에서 더 이상 저항하지 않겠다는 작은 결심이 생기는 것을 느꼈습니다. 박진호는 한국계 미국인이었습니다. 부모님이 1980년대에 미국으로 이민을 가셨고 박진호는 미 육군 사관학교를 졸업해 기갑장교가 됐습니다. 에이브람스를 타면서 전차에 인생을 바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한국 파견 근무를 가서 처음으로 K2를 만났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반신반의했습니다. 솔직히 한국 전차가 에이브람스보다 낫다고는 생각 못했어요. 그런데 탔습니다. 사격 통제 시스템을 써봤습니다. 야지 기동을 해봤습니다. 그날 이후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박진호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과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더 신뢰가 갔습니다. K2 나토 표준을 못 맞춘다는 이야기 있던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박진호는 잠깐 웃었습니다. 칼 박사님, 제가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한국에 가시겠습니까? 저는 그 말에 한참 침묵했습니다. 그것은 어둠 속에서 갑자기 창문이 열리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빛이 들어오는 느낌. 저는 오래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언제 출발하면 됩니까? 박진호가 웃었습니다. 박사님, 후회 안 하실 겁니다. 조식을 먹으며 저는 박진호에게 오랫동안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창원 공장의 실제 규모, K2 전차 내부 시스템의 완성도, 한국 기갑부대의 운용 능력. 박진호는 모든 것을 수치로 이야기했습니다. 감정이 아니라 데이터로. 저는 그 방식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32년 동안 해온 방식과 똑같았습니다. 미국도 처음엔 믿지 않았어요. 박진호가 말했습니다. K2가 실전 배치됐을 때 미 육군 내부에서도 회의론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수치는 거짓말을 안 하더라고요. 결국 데이터가 말했습니다. 수치는 거짓말을 안 한다. 그것은 제 철학이었습니다. 박진호와 헤어지며 저는 명함을 받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호텔방으로 돌아와 헬무트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헬무트, 나 한국에 간다. 전화 너머에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헬무트의 목소리가 얼음처럼 차가워졌습니다. 칼, 너 지금 우리 편이야? 저쪽 편이야?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헬무트, 나는 데이터 편이야. 그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것이 32년 우정에 처음 생긴 균열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희망을 얻은 저는 한국행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박진호가 현대로템 측과의 연결을 주선해 주었습니다. 창원 공장 방문 일정이 잡혔습니다. 저는 브뤼셀 사무실에서 한국 방산의 역사를 처음부터 다시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1975년 박정희 대통령 시절 한국이 독자 방산 개발을 선언하던 해, 저는 그 해의 한국 경제 지표를 찾아봤습니다. 1인당 국민소득 600달러, 전쟁의 폐허 위에 간신히 서 있던 나라. 그 나라가 1975년에 방산 독립을 선언했습니다. 저는 그 사실 앞에서 잠시 멈췄습니다. 무모한 것인가? 용감한 것인가? 아니, 어쩌면 절박했던 것인가? 북한이라는 엄중한 위협 앞에서 미국에만 의존할 수 없다는 절박함이 그 선언을 만들었을 것이었습니다. 그 절박함이 K2를 만들었습니다. 저는 한국행 준비를 하면서 이준혁이라는 현대로템 수석 엔지니어의 이름을 알게 됐습니다. 독일 아헨 공과대학교에서 기계공학 박사를 받고 귀국한 인물이었습니다. 독일에서 공부한 사람. 저는 그 부분에서 묘한 친근감을 느꼈습니다. 한국에 가기 전날 밤, 저는 서재에 앉아 오래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출장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제 32년짜리 신념을 검증하러 가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틀렸다면 인정해야 합니다. 전문가는 데이터 앞에 고개를 숙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진짜 전문가입니다. 일제가 한 말이 생각났습니다. 틀렸다는 걸 아는 사람이 진짜 전문가예요. 저는 짐을 쌌습니다. 그리고 막스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막스, 아빠 한국 간다. 막스의 답장은 빨랐습니다. 진짜요? 아빠 잘됐다. 현대로템 공장 꼭 봐요. 후회 안 할 거예요. 막스의 말이 박진호의 말과 겹쳤습니다. 후회 안 하실 겁니다. 저는 그 말을 믿어보기로 했습니다. 헬무트는 제가 한국행을 결정했다는 것을 알고 나서 나토 내부 채널을 통해 제 행동을 막으려 했습니다. 칼 브레머가 한국 방문을 준비 중이다. 이것은 유럽 방산의 이익에 반하는 행동이다. 그런 식의 이야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무시했습니다. 나는 방산 로비스트가 아니라 방산 전문가다. 그 확신 하나로 저는 인천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창밖으로 유럽의 불빛들이 멀어졌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두려움과 기대가 동시에 느껴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이 여행이 어떻게 끝날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제대로 보겠다. 30년 편견 없이 오직 데이터와 현장만으로.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착륙하는 순간부터 저는 뭔가 달랐습니다. 공항을 나서는 순간의 인상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거대하고 깨끗하고 효율적인 공항. 표지판들이 여러 언어로 정확하게 안내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움직임이 빠르고 질서정연했습니다. 저는 공항 자체에서 이미 뭔가를 느꼈습니다. 이것은 내가 상상하던 나라가 아니다. 창원까지는 KTX를 탔습니다. 차창 밖으로 한국의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산과 논, 그 사이를 가로지르는 고속철도. 속도를 확인해보니 시속 300km를 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숫자를 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창원역에서 박진호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박진호 옆에 이준혁이 서 있었습니다. 40대 중반의 단단해 보이는 사람이었습니다. 악수를 하는데 손이 엔지니어의 손이었습니다. 굳고 단단한 손. 반갑습니다. 칼 박사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준혁의 한국어 억양이 섞인 영어는 유창했습니다. 저는 독일에서 공부하셨다고요? 하고 물었습니다. 이준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헨 공과대학교입니다. 저는 그 이름을 듣고 처음으로 진짜 친근감을 느꼈습니다. 아헨, 독일 공학의 성지, 현대로템 공장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저는 창원 시내를 바라보았습니다. 공장 굴뚝들, 대형 크레인들, 중공업 도시의 특유한 풍경. 저는 이 도시가 1970년대에 사실상 맨 땅에서 만들어진 도시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한국 정부가 중공업 육성을 위해 설계한 계획도시. 이준혁이 말했습니다. 박사님, 이 도시 자체가 K방산의 역사입니다. 그 말이 마음에 오래 남았습니다. 공장 문이 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32년 경력의 방산 전문가로서 전 세계 수십 개의 방산 공장을 방문해봤습니다. 독일 크라우스마파이베그만의 공장도, 프랑스 넥스터의 공장도, 미국 제너럴 다이나믹스의 공장도 봤습니다. 그런데 현대로템 창원 공장 문이 열리는 순간 저는 처음으로 입이 벌어졌습니다. 생산 라인의 규모가 달랐습니다. 유럽 공장들과 비교해 전혀 뒤지지 않는 규모. 아니, 어떤 면에서는 더 현대적이고 더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로봇 용접 시스템, 자동화된 조립 라인, 품질 검사 스테이션. 저는 생산 라인을 따라 걸어가면서 다리가 저절로 멈추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준혁이 옆에서 설명했습니다. 저희 공장은 K2 전차 일대를 생산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독일보다 20% 이상 빠릅니다. 그리고 품질 불량률은 유럽 평균의 3분의 1 수준입니다. 저는 그 숫자를 메모장에 적었습니다. 메모를 하면서 손이 조금 떨렸습니다. 그리고 K2 전차 실물과 대면했습니다. 화면으로 수십 번 봤지만 실물은 달랐습니다. 55톤의 강철 덩어리. 하지만 그 덩어리에서 느껴지는 것은 위압이 아니라 정밀함이었습니다. 저는 전차 주위를 천천히 돌았습니다. 포탑 설계, 장갑 배치, 센서 위치, 모든 것이 이유가 있었습니다. 즉흥이 아니라 치밀한 설계의 산물이었습니다. 내부 볼 수 있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이준혁이 고개를 끄덕이며 해치를 열었습니다. 저는 전차 내부로 들어갔습니다. 사격 통제 시스템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유럽 방산계의 사람이라면 당연히 유럽 수준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그런데 눈앞의 시스템은 그 기준을 넘어 있었습니다. 야간 열상 조준 시스템, 자동 목표 추적 기능, 사수와 전차장의 독립 사격 채널. 저는 그 패널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며 조용히 숨을 삼켰습니다. 이건 레오파르트 EA7과 동급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 이상이었습니다. 박진호가 밖에서 물었습니다. 칼 박사님, 이제 뭐가 보이세요? 저는 한참 만에 전차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생각했던 것과 다릅니다. 박진호가 웃었습니다. 이준혁도 웃었습니다. 그날 공장 투어가 끝나고 이준혁이 저를 공장 옥상으로 데려갔습니다. 창원의 야경이 펼쳐졌습니다. 공장 굴뚝에서 빛이 나고 도크에 크레인들이 서 있고 멀리 바다가 보였습니다. 이준혁이 말했습니다. 박사님, 이 도시는 50년 전 논밭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서 나토 최전선 국가에 납품하는 전차를 만들고 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올해 야경을 바라보았습니다. 50년, 1인당 국민소득 600달러에서 9조 원 수출 계약까지. 그것은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의지였습니다. 그러나 성공을 목전에 두고 예상치 못한 폭풍이 찾아왔습니다. 한국 방문 사흘째 되던 날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숙소에서 이메일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받은 편지함에 쌓여있는 것들을 보고 눈이 굳었습니다. 계약 해지 통보. 하나, 둘, 셋. 독일 방산업체 3곳에서 동시에 컨설팅 계약 해지를 통보해왔습니다. 이유는 명시되어 있지 않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헬무트였습니다. 헬무트가 나토 내부 인맥을 총동원해 저를 고립시키고 있었습니다. 칼 브레머가 한국 방산에 포섭됐다. 그의 분석은 신뢰할 수 없다. 그런 이야기가 퍼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메일들을 보며 한참 앉아 있었습니다. 32년. 제 이름 석자가 쌓아온 32년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방산 컨설팅이라는 업계에서 신뢰는 전부였습니다. 신뢰가 무너지면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준혁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박사님, 저희 회사 쪽에도 외부 압력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박사님의 방문이 정치적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이야기들이요. 불편하시다면 일정을 줄여도 됩니다. 저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이준혁 씨, 저는 아직 여기 있어야 할 것들이 남아 있습니다. 이준혁이 잠시 침묵했다가 말했습니다. 박사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박사님, 저도 독일에서 비슷한 압박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아시죠? 독일이 항상 친절하지만은 않습니다. 그 말에 저는 쓴웃음이 났습니다. 박진호가 저녁에 찾아왔습니다. 칼, 나도 군에서 비슷한 일 겪었어. 내가 K2를 지지하는 보고서를 쓰려 했을 때 상층부에서 막았어. 진실은 결국 이기더라고. 박진호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 담담함에서 힘을 얻었습니다. 아내 일제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질 것 같았습니다. 일제, 나 좀 힘들어. 계약들이 다 끊기고 있어. 일제가 말했습니다. 칼, 당신이 옳은 일을 하고 있으면 계속해요. 돈이 조금 줄어도 우리 살아요. 그 말에 저는 눈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K2 폴란드 2차 계약이 일시 보류됐다는 뉴스가 터졌습니다. 헬무트를 중심으로 한 유럽 방산 로비 그룹이 폴란드 정치권에 강력한 압박을 가했고 폴란드 내부에서 레오파르트 2를 재검토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뉴스를 보며 한참 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모든 것이 뒤집힐 수도 있었습니다. 제가 여기서 무엇을 하든 헬무트의 조직적 공작이 결국 이길 수도 있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이 싸움을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브뤼셀로 돌아가서 조용히 있으면 됩니다. 계약들도 회복될 것입니다. 헬무트에게 사과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 생각이 자리를 잡는 순간 이준혁의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이 도시는 50년 전 논밭이었습니다. 그리고 일제의 말, 당신이 옳은 일을 하고 있으면 계속해요. 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창원의 아침이었습니다. 공장 굴뚝에서 연기가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저 공장은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아버지들이 이른 새벽부터 저 공장에 출근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이던 그 순간 이준혁이 저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박사님, 오늘 한 곳에 모시고 싶습니다. 향한 곳은 실사격 훈련장이었습니다. 창원 외곽의 광활한 훈련장. K2 전차 2대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이준혁이 말했습니다. 박사님, 서류로 볼 것이 아니라 직접 보셔야 합니다. 훈련이 시작됐습니다. K2 전차가 움직였습니다. 그 움직임을 가까이서 보는 것은 화면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55톤의 덩어리가 야지에서 시속 70km로 기동했습니다. 굴곡진 지형에서도 포탑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능동 현수 장치가 차체의 충격을 흡수하며 포탑 안정성을 유지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며 손바닥에 땀이 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사격이 시작됐습니다. 120mm 활강포의 굉음이 훈련장을 울렸습니다. 저는 귀를 막지 않았습니다. 그 소리를 온몸으로 받아내고 싶었습니다. 1500m 거리의 표적이 명중됐습니다. 이동 중 사격이었습니다. 주행 중 사격 명중률 수치가 떴습니다. 저는 그 수치를 보며 눈이 커졌습니다. 레오파르트 2A7과 비교해도 결코 뒤지지 않는 수치였습니다. 어떤 항목에서는 앞섰습니다. 이준혁이 옆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박사님, 이 전차 뒤에는 30년 동안 북한을 막아야 했던 한국 군인들의 간절함이 있습니다. 그 간절함이 이 수치를 만들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오래 훈련장을 바라보았습니다. 간절함, 그것이었습니다. 레오파르트 2는 영광의 역사 위에서 만들어진 전차였습니다. K2는 절박함과 간절함 위에서 만들어진 전차였습니다. 그 차이가 50년의 세월 끝에 이 결과를 만들어낸 것이었습니다. 훈련장에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서 모든 것이 정리되고 있었습니다. 숙소로 돌아온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새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제목을 입력했습니다. K2 전차 독립평가 보고서, 칼 브레머, 나토 방산 협력위원회 수석 컨설턴트. 저는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헬무트의 지시를 받은 보고서가 아니었습니다. 업계의 눈치를 본 보고서가 아니었습니다. 오직 제가 직접 보고 만지고 느끼고 측정한 것만을 쓴 보고서였습니다. 밤새 썼습니다. 새벽 4시가 넘어서야 마지막 문장을 입력했습니다. 결론, K2 전차는 현재 글로벌 시장에서 최고 수준의 성능 대비 가격 경쟁력을 보유한 3세대 전차다. 나토 표준 적합성에 있어 기술적 결격 사유가 없으며 신속한 납기 능력과 기술 이전 의향은 유럽 경쟁 전차들이 제공하지 못하는 결정적 강점이다. 폴란드의 선택은 정치적 선택이 아니라 합리적 선택이었다. 저는 그 결론 앞에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게재 버튼 위에 손가락을 올렸습니다. 헬무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32년의 우정, 독일 방산업계, 나토 인맥들.
제 이름 앞에 따라붙던 수많은 타이틀들. 그 모든 것들이 이 클릭 하나로 흔들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창원 훈련장의 굉음이 귓가에 남아 있었습니다. 이준혁의 목소리가 남아 있었습니다. 일제의 말이 남아 있었습니다. 막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막스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막스, 아빠 내 말이 맞았다. 그리고 클릭했습니다. 그 소리가 제 심장 소리보다 크게 들렸습니다. 보고서를 발표한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눈이 떠졌습니다. 스마트폰을 들었습니다. 이메일이 폭발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계약 해지 통보가 아니었습니다. 방산 전문지들, 각국 방산 담당자들, 나토 회원국 실무자들, 그리고 수많은 동료 전문가들 모두가 제 보고서를 읽었고 공감의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브레머 박사, 오래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누군가 말해줬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필요한 보고서였습니다. 저는 그 메시지들을 읽으며 오래 침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얀에게서도 전화가 왔습니다. 칼 박사님 감사합니다. 이 보고서 덕분에 우리 내부에서 K2 재검토 논의가 사라졌습니다. 우리 폴란드는 옳은 선택을 했습니다. 저는 얀의 목소리를 들으며 처음으로 눈물이 나왔습니다. 창원 숙소 창가에서 혼자서 조용히 32년 만에 처음으로 저는 진짜 전문가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국제방산 전문지들이 제 보고서를 집중 조명하기 시작했습니다. 32년 레오파르트 전문가, K2의 손을 들다, 나토 수석 컨설턴트가 본 K2의 진실, 헤드라인들이 쏟아졌습니다. 저는 그 헤드라인들을 읽으며 이것이 현실인가 싶었습니다. 이준혁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박사님, 뉴스 보셨어요? 저희 회사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진호는 전화해서 말했습니다. 칼, 내가 한 일이 뭔지 알아? 50년 된 유럽 방산의 편견을 공식적으로 깬 거야. 저는 그 말을 듣고 한참 웃었습니다. 막스도 연락이 왔습니다. 아빠 보고서 소셜미디어에 공유했어요. 리포스트가 1만 개 넘었어요. 우리 아빠 멋있다. 저는 그 문자를 읽고 오래 웃었습니다. 아들한테 멋있다는 말을 들은 것이 30년 만에 처음인 것 같았습니다. 헬무트에게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짧은 문자였습니다. 칼, 내가 틀렸어. 미안해. 저는 그 문자를 오래 들여다보았습니다. 30년 우정. 우리는 서로 다른 선택을 했지만 그것이 우정의 끝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헬무트, 우리 언제 맥주 한잔 하자. 그것이 화해의 시작이었습니다. 보고서 발표 이후 상황이 빠르게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폴란드가 K2 2차 계약을 재개했습니다. 일시 보류됐던 협상이 다시 궤도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규모가 더 커졌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브뤼셀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들었습니다. 창밖으로 구름 위에 하늘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저는 오래 그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노르웨이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K2에 대해 공식적으로 알고 싶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캐나다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루마니아에서도요. 저는 그 연락들을 받으며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았습니다. 유럽 방산 지도가 실제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나토 공식 방산 자문 보고서에 K2를 처음으로 포함시킨 것도 그 무렵이었습니다. 저는 그 보고서의 해당 섹션을 직접 썼습니다. 한국 K2 전차 체계의 나토 적합성 평가 및 도입 타당성 검토. 30년 나토 방산 역사에서 한국산 전차가 공식 자문 보고서에 들어간 것은 그것이 처음이었습니다. 얀이 말했습니다. 박사님, 언젠가 한국에서 K2 타러 오십시오. 우리 폴란드 조종수들과 함께요.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꼭 그렇게 합시다. 이준혁이 창원에서 전화했습니다. 박사님, 오늘 처음 폴란드 납품분 K2가 출항했습니다. 항구에서 보고 있는데 눈물이 나네요. 저는 그 말을 듣고 한참 동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50년 동안 묵묵히 만들어온 전차가 바다를 건너 나토 최전선으로 향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준혁 씨, 축하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한국 방산 언론들에서 헤드라인이 나왔습니다. 독일 전문가도 인정한 K2, 나토를 뚫다. 저는 그 헤드라인을 사진으로 찍어 막스에게 보냈습니다. 막스의 답장은 빨랐습니다. 아빠 최고. 저는 웃었습니다. 오래 웃었습니다. 헬무트가 브뤼셀 맥주 한잔 하자는 연락을 해왔습니다. 우리는 오래된 펍에서 만났습니다. 그동안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헬무트는 말했습니다. 칼, 솔직히 나도 알고 있었어. 독일 생산 라인이 문제라는 거. 그냥 못 본 척했던 거야. 비즈니스 때문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못 본 척했어. 신념 때문에.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다가 동시에 웃었습니다. 그리고 맥주잔을 부딪혔습니다. 그 소리가 32년 우정의 새로운 시작 같았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그 영향력은 더욱 넓어졌습니다. K2는 폴란드에서 실전 배치가 시작됐습니다. 폴란드 기갑부대 조종수들의 훈련 완료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얀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칼 박사님, 우리 조종수들이 K2에 완전히 반했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좋습니다.
저는 그 문자를 읽으며 이준혁이 생각났습니다. 당연합니다. 저 전차를 만든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알고 있으니까요. 중동에서의 움직임도 시작됐습니다. 이집트와 사우디아라비아가 K2에 공식적인 관심을 표명했습니다. 사우디는 예전에 K2를 약 올리듯 접근했다가 끝내 구매하지 않았던 나라였습니다. 그 나라가 이제 진지하게 테이블에 앉겠다고 했습니다. 이준혁이 말했습니다. 이제는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박사님 보고서 이후로요. 저는 그 말이 조금 과한 칭찬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고마웠습니다. 남미에서도 페루가 K2 도입을 진지하게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독일 레오파르트 시리즈가 장악하고 있던 남미 시장이었습니다. 이준혁이 말했습니다. 박사님, 아무도 뚫지 못하던 시장들이 열리고 있습니다. 유럽 방산계에도 변화가 일었습니다. 일부 나토 회원국들이 자국 방산 생산 라인 재가동에 속도를 냈습니다. 한국식 빠른 납기와 기술 이전 모델이 유럽 방산계의 새로운 화두가 됐습니다. 방산 컨퍼런스에서 누군가 발표했습니다. 한국의 K방산이 유럽 방산의 각성제가 됐다. 저는 그 발표를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 방산 수출이 세계 4위권으로 올라선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2022년 한 해 수출액이 역대 최고를 경신했습니다. 저는 그 수치를 보며 1975년의 숫자를 떠올렸습니다. 1인당 국민소득 600달러. 그때부터 지금까지 50년. 그 50년이 만들어낸 숫자였습니다. 박진호가 말했습니다. 칼, 이게 K방산 2차 도약의 시작이야. 이제 3차 도약도 올 거야. 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한국이 다음 세대 전차인 K3를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드론 감시 격파 능력, 인공지능 접목, 무인화 가능성. 이준혁은 K2가 지금 잘 팔리는 사이에 우리는 이미 K3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술을 물려주고 더 앞서가는 겁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에서 저는 한국 방산의 본질을 보았습니다. 안주하지 않는 것, 성공했을 때 다음을 준비하는 것. 그것이 50년 동안 한국 방산을 이 자리까지 끌어올린 힘이었습니다. 제가 나토 공식 방산 자문 보고서에 쓴 문장이 방산계에서 자주 인용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방산 후발국이 아니라 방산 혁신국이다. 저는 그 문장을 쓸 때 오래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장 정확한 표현이라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방산 전문지에서 인터뷰 요청이 왔습니다. 브레머 박사 K방산의 부상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1975년에 시작해서 지금까지 50년의 끈기가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운이 아닙니다. 의지입니다. 이제 저는 이전과 완전히 달라진 자리에 서 있습니다. 브뤼셀 사무실 벽에 레오파르트 2 도면들 옆에 이제는 K2 전차 도면도 붙어 있습니다. 제 서재에는 창원에서 가져온 작은 K2 모형이 놓여 있습니다. 이준혁이 마지막 날 선물해준 것이었습니다. 박사님, 기억해 주세요. 이 전차 뒤에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 저는 매일 그 모형을 봅니다. 그리고 기억합니다. 저는 독립방산전략연구소를 설립하기로 했습니다. 특정 국가, 특정 업체의 이익을 대변하지 않는 연구소. 오직 데이터와 현장으로만 평가하는 연구소. 박진호가 공동 창립자로 합류했습니다. 이준혁이 자문위원으로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헬무트도 자문위원으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화해를 완성했습니다. 막스가 말했습니다. 아빠, 저도 방산 쪽에서 일하고 싶어요. 아빠 연구소에서요.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막스와 대신 데이터로만 봐야 해. 어느 나라 것이든. 막스가 웃었습니다. 그건 아빠한테 배웠잖아요. 그 말이 가슴에 오래 남았습니다. 서울을 처음 방문했습니다. 이준혁이 안내해준 곳은 전쟁기념관이었습니다. 한국 전쟁의 기록들이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T-34 전차 실물 앞에 섰습니다. 1950년 이 전차가 38선을 넘어 내려왔을 때 한국이 느꼈을 공포를 저는 그 앞에서 오래 생각했습니다. 그 공포가 70년 후 K2를 만들었습니다. 저는 T-34 앞에서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 전차를 막기 위해, 이 공포를 다시는 느끼지 않기 위해 70년 동안 싸워온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의 아들, 딸들이 만든 K2가 이제 나토 최전선에서 유럽을 지키고 있다는 사실에 이준혁이 말했습니다. 박사님, 어떻습니까? 저는 한참 만에 말했습니다. 이것은 전차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포기하지 않은 사람들의 이야기였습니다. 이준혁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창원 공장을 다시 방문했을 때 이준혁이 저를 K2 전차 위로 데려갔습니다. 포탑 위에 올라서니 창원의 하늘이 보였습니다. 공장 굴뚝에서 올라가는 연기, 멀리 보이는 바다, 그리고 그 바다 너머 어딘가에 폴란드가 있었습니다. 이 전차가 건너간 바다, 저는 그 하늘 아래 오래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내 32년이 낭비된 것이 아니라 이 순간을 위해 준비된 것이었을지도 모른다고. 편견을 가졌기 때문에 그 편견이 무너지는 순간의 감동이 더 컸던 것일지도 모른다고.
저는 지금도 매일 아침 에스프레소를 마시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브뤼셀 사무실에서. 하지만 이제 브리핑 화면을 열 때 예전과 다른 눈으로 봅니다. 어느 나라의 전차인지가 아니라 그 전차가 얼마나 오랜 간절함을 담고 있는지를 봅니다. 그것이 제가 한국에서 배운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전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는 독일인입니다. 전차의 나라 독일에서 온 32년 경력의 방산 전문가입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한국 앞에 고개를 숙입니다. 당신들의 아버지들이 만들어낸 이 전차가 지금 나토의 심장 폴란드를 지키고 있습니다. 전쟁의 폐허에서 1인당 국민소득 600달러에서 50년 만에 아무도 믿어주지 않던 시절에도 공장 불을 끄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군에서 발주를 줄여도 중동에서 약을 올려도 포기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K2를 만들었습니다. 저는 32년 동안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유럽만이 최고라는 편견 속에서 그 눈을 뜨게 해준 것이 한국이었습니다. 창원의 공장이었습니다. 이준혁의 말이었습니다. 얀의 질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일제의 말이었습니다. 틀렸다는 걸 아는 사람이 진짜 전문가라고. 이 이야기를 지금 이 자리에서 한국 여러분들께 드리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이룩한 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외부에서 바라본 한 사람이 증언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아버지 세대가, 여러분의 어머니 세대가, 그리고 이준혁 씨와 같은 지금 세대가 만들어가고 있는 이 이야기는 세계가 아직 다 알지 못하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알게 될 것입니다. 조금씩, 그러나 반드시. K방사는 지금 2차 도약 중입니다. K2 전차, K9 자주포, 현무미사일, 잠수함.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세계의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들이 하나씩 열리고 있습니다. 독일도, 미국도, 나토도 이제 한국 방산을 진지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랑스러워하셔도 됩니다. 충분히 마음껏. 저는 제 연구소에서 앞으로도 한국 방산을 공정하게, 그리고 진심으로 바라볼 것입니다. 이것은 의무가 아닙니다. 진심입니다. 한국이 저에게 진심으로 무언가를 보여주었기 때문에 저도 진심으로 돌려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 이야기를 주변 분들과 나눠주신다면 더 많은 분들이 한국 방산의 진짜 이야기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아버지, 여러분의 가족이 살아온 이 나라 이야기를 저는 언제나 듣고 싶습니다. 한국의 다음 50년을 저는 기대합니다.